네, 9월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 내일 무려 11개 국가의 중앙은행 회의가 열리는 슈퍼데이를 맞게 됩니다. 오늘 기습적으로 1%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던 스웨덴의 중앙은행처럼 11개 국가가 금리를 예상보다 더 높게 올릴 경우에는 채권뿐만이 아니라 세계 증시에도 큰 충격을 줄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9월 FOMC가 시작된 만큼 지금 채권 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을 했다는 거겠죠? 대학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회의 기간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FOMC 9월 회의에서 금리가 어떻게 올리느냐 관심이 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사실 과거에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일도 발생했는데요. 워낙 그 금리 인상법에 관심이 되다 보니까 바로 직전에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1% 100bp 올렸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사실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우리 캐스터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100bp 스웨덴 중앙은행 사상으로는 한 30년 만에 이렇게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빅스텝이라든가 자이언트 스텝은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는 울트라 스텝 1bp 정도는 이게 드문 일인데요. 7월 달에 그 캐나다 중앙은행이 올린 데 이어서 두 번째로 이번에 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내 언론에서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스웨덴의 100bp 금리를 올린 것이 첫 번째다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기사다 하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웨덴에 바로 직전에 울트라 스텝으로 올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시장이 아주 그냥 그대로 반응했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회의 기간 중에 소위 그 스티그마 낙인선 상징성이 주는 효과는 전부 9월 회의 중에 뚫리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예. 바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3.5% 스티그마 라인을 뚫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3.58인가까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금 전해드리는 거고요. 2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관심이 되지 않습니까? 단기 금리이기 때문에 페드의 금리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건데요. 지금 2년물 금리는 나중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장중에는 3.998에서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 4% 돌파하느냐 이 여부 이외에 초읽기에 몰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미국의 그 증시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늘 관심이 되는 것은 시청자분께서 사실 금리에 민감한 것이 빅스텝 같은 나스닥 지수인데요. 네. 나스닥 지수도 저렇게 1% 가깝게 떨어졌습니다는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 지수가 더 떨어진 아주 이렇게 종래 최근에는 볼 수 없었던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그 경기 침체 문제 이런 것이 다음 달에 발표되는 어닝 시즌 펀더멘탈 장세 쪽에 관심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함께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3대 지수 가운데 다우 지수가 가장 크게 빠졌는데요. 그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경기 판단은 전미경연구소 엔비디아이지 않습니까? 이 두 분기 연속 성장률에 추이 가지고 경기가 성장이냐 회복이냐 침체냐 불황이냐 이걸 판단한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로 봅니다. 이런 공식적인 그 판단 기법 그리고 이 판단 기법은 페드도 수용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제는 이미 이렇게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해서 NBR의 그 경기 판단을 보면 경기 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페드가 이번 같은 경우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괜찮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가 괜찮으니까 확 밀어붙이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잭슨 홀 미팅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같은 그 페드 내에 이렇게 그 지방 연준에서 3분기 성장률 미 추정하는 게 이제 두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애틀랜타 연준이 있고, 요건 이제 GDP 나우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준의 GDP 캐스터가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 각도에서 전부 문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어제 7월 29일 날 2.1%. 이건 똑같은 성장률입니다. 9월 1일 날 2.6% 올렸다가 이번에 2주 만에 0.5% 떨어졌죠. 근데 이번 주 들어서는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겠다는 걸 전해드렸는데요. 예. 지금 이번 주에 수정한 거를 보면 0.5%가 더 떨어졌습니다. 0.3%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국면의 그 현실적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 전부 역성장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뉴욕 연준에서 얘기하는 GDP 나오는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월가에서는 발표할 때 발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는 뉴욕 연준이라는 것은 페드 입장에서 뉴욕 연준 총재가 서열 3위거든요. 어떻게 보면 페드의 총재를 가장 입장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왜 GDP 캐스터가 이렇게 3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애틀란타 연준의 GDP 나와 함께 경쟁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데요. 왜 발표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실물 경제가 의외로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9월 회의에 이렇게 분기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낫플러트와 함께 점도표와 함께 사실 페드의 9월 경제 전망이 나오는데요. 지금 골드만삭스가 1.1%까지 내년 성장을 떨어뜨렸습니다는 자 파월과 그다음에 페드 전체 입장에서는 경기가 괜찮다 하는데 6월 달에 1.7%까지 떨어졌거든요. 여기도 파월 의장과 경제 전망가는 사실 미스매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내년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 파월이 그동안 페드가 그동안 실업률과 같은 고용 통계만을 들어서 경기가 괜찮다는 이 시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장의 신뢰가 이를 것이다 하는 측면이 오늘 나스닥보다도 다우존스 지수 경기에 민감한 다우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 배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의 궁금증을 먼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내일이면 이제 9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내일을 보니까 무려 11개 국가가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회의를 결정한다고 하죠. 이른바 슈퍼데이입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는 준비는 많이 했는데 오늘 다 방송을 못하면 나중에 한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13개, 무려 13개 주요 국가들이 중앙은행 회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를 슈퍼 위크다 이렇게 하고요. 특별히 오늘까지 이 방송을 안 해드렸던 거는 바로 내일날 12일 날 13개 중앙은행 중에서 11개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슈퍼 위크는 이번 주고 슈퍼 데이는 내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1개 국가들이 대부분 다 주요 국가들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게 참석합니다는 이게 유엔 총회 연설이 이렇게 전 세계 반응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 이유가 뭘까 하는 측면에는 사실 개인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는 오히려 슈퍼 데이를 갖는 전 세계인이 각국 중앙은행의 페더럴리저브에서 금리 인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유엔 총회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측면, 횡재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많긴 합니다는 네. 오히려 유튜브 크릭스레이서 반응으로 본다면 유엔 총회보다도 사실 이 문제가 더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3개의 그 중앙은행 중에서 미리 나온 결과가 있죠. 그게 바로 중국인민은행의 어제 그 회의 결과, 그 다음에 스웨덴의 회의 결과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메타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인민은행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좀 내려서 경기 부양을 해놓은 것이 그동안 패턴인데요. 어제는 대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예상보다 매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떨어뜨리는데 동결했으니까 매파다겠죠. 그리고 느닷없이 스웨덴 중앙은행이 원래 예상은 0.75% 정도 예상했는데 1%포인트, 100bp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페드라든가 나머지 11개의 그 금리 인상의 불길한 징조, 우리가 탄광 속의 까나리아 있잖아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 용어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탄광 속의 까나리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페드의 1%포인트까지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게 아니냐. 여기에 CNBC에 출연했던 예일대학의 로버트 쉘러 교수는 0.75%를 넘어서 1%포인트를 올릴 것이다 하는 방송. 그리고 루비니 교수가 다시 한번 스태그플레이션과 금융위기가 같이 온다 해서 일전에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이 SF 복합위기입니다. 오늘 이거 전앵커는 저랑 이제 개편돼서 SF 복합위기에 대해서 루비니 교수가 얘기했던 40% 폭락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가 잠시 좀 말씀드리면
1970년, 80년대 초에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물가가 올라가는 요거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영어 약자 S와 S, 예. 그다음에 2008년에 Financial Crisis 해서 F를 합친 SF 복합위기, 곱하기 요 표현이거든요. 요 표에서 미국 증시가 4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이 측면이 실제 발생 여과항 시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탄강성의 까나리아로 스웨덴의 오늘 은행이 금리를 1%포인트 올린 것이 오랜만에 월가에서 스웨덴 얘기가 월가에서 작용하지 않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근데 상황인 만큼 그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슈퍼데이를 맞은 만큼 전 세계의 관심이 여기에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와 관련해서 또 관심이 되는 몇몇 국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일본은행의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그 엔달러 환율이 1988년 이후에 가장 높게 네. 엔화 가치로 보면 가장 낮게 떨어졌습니다. 역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아베노믹스라든가 일본의 울트라 금융 완화 지금 이제 143, 144까지 가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얘기했던 엔화 같은 경우에는 그로타 라인, 미스터 엔 라인, 그 다음에 프라자 협정 당시에 142엔을 뛰어넘어서 프라자 라인까지 뛰어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페드에 가장 이렇게 같은 길을 걷었던 것이 일본은행입니다. 근데 아베가 돌아가서 그 다음에 아베노믹스 추이 나서 지난 그 3월 이후에 페드가 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기시다보다는 일본에 있잖아요. 일본에서 보면 중앙은행 총재의 이렇게 고집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리는데 일본은 제로금리 내지는 마이너스 금리를 하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오늘 198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 가치로는 가장 낮은 수까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엔화가 이렇게 약세가 되면 일본은 그만큼 수입 물가가 급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발표됐는데요. 일본의 소비자 물가의 편제 방식은 이게 독특합니다. 근원 CPI, 생물가 제외, 그리고 일반적 보편적인 CPI인데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비교 가능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이렇게 CPI를 본다면 어제 3%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보시기에 자,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는 8% 나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3% 나오느냐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일본의 CPI 편제 방식이 굉장히 집값 비율이 높습니다. 집값 비율의 가중치가 높습니다. 근데 일본은 집값이 지금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물가가 이렇게 낮은다 절대. 그런데 히스토리컬 데이터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의 물가는 디프레가 오를 정도로 마이너스 국면이었습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이 3%가 되니까 일본 국민들의 경제 고통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당신 뭐는 거냐 도대체.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고 엔화 가치를 올려야 수입 물가를 잡고 물가가 잡혀서 국민들이 고통이 낮아지지 않느냐. 당신 뭐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상태가 지금 일본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본이 엔저가 되다 보니까 엔저 대비해서 달러가 그만큼 강세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계 기축통화로 일본의 GDP라든가 한 것을 달러 베이스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대 경제 대국으로부터 탈락돼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일 과연 지금까지는 아베노믹스, 효과가 없는 아베노믹스 이거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을 좀 고집했는데요. 일본 국민들이 당신 뭐는 거냐 도대체.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위상도 달러 베이스로 해서 엔화가 추락하니까 3대 대우부터 탈락하니까 아베가 버티겠느냐, 그렇다가 버티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내일 과연 그렇다가 이 아베노믹스를 포기하고 네. 그다음에 일본의 제로금리 내지는 마이너스를 포기할 것인가 하는 측면도 페드가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폭 이상으로 국제금융시장에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제로금리 정책을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하면 그렇다면 바로 교체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내일 BOJ의 행보를 무엇보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하나의 국가가 바로 스위스인데요.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스위스가 갖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스위스는 두 가지 측면, 경제 외적인 측면, 경제도 같이입니다는 오스트리아가 젊은 여성 총리에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청자분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그치겠습니다. 예. 젊은 총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영세 중립국으로 오스트리아가 좀 탈락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유일의 중립국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스위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립국이 갖고 있는 안전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오히려 유일하게 넘사벽 위치에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스위스에 대한 국제 금융 시장에서 신뢰도 내지는 상징성이 페드 이상 높다 보니까 아시겠습니다는 저기 스위스는 아주 비밀스러운 자금이죠. 빅마니 세계 최고 통수권자와 유력 인사들이 여기에 돈을 감춰주는 쉘터 도피처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런 그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스위스가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제로 금리 스위스 중앙은행들은요. 스위스 은행들은 시중은행들은 금리 가지고 장사하는 데 아닙니다. 저렇게 유력 인사들 내지는 이렇게 최고 통수권자의 자금을 유치하면 그 자체로 자체로 수익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올리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스위스도 역시 미국의 달러 강세에 따른 스위스 프랑화의 약화 문제 때문에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물가가 8%대에 오고 있다. 네. 자, 그렇다면 스위스 중앙업장에서는 지금까지 유지했던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예상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기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스위스가 한 0.75 정도까지 올리고 0.5%포인트 올리면 마이너스 금리 국면을 8년 만에 탈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시겠습니다는 스위스 프랑화가 그만큼 추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스위스 프랑화가 왜 추락하냐면 자 미국이 금리의 인상폭보다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 과도기 정상에서 스위스 프랑화가 더 추락하게 됩니다. 그다음은 상징성도 깨지고 마이너스 금리도 깨지고 스위스 프랑화가 금리를 올리긴 하지만 더 떨어진다면 자 세계적으로 통수권자라든가 유력 인사들이 과연 스틸스 빅머니를 스위스에 계속 유치할 것이냐, 넣을 것이냐, 올려도 이탈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국제금융시장, 특히 유력 인사들이 이 스위스의 금리 인상 문제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네. 보겠습니다. 이렇게 각국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전통을 깰 정도로 인플레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금리를 올릴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연준에 대한 원성도 꽤 크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새로운 환율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환율 전쟁은 자국 통화 약세를 도모해서 수출 정제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종전의 환율 정책이다. 환율 전쟁이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지금은 이제 국내 언론에서 보편적으로 됐습니다는 소위 뉴노멀 환율 전쟁이라 하는 것은 인플레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오히려 순물가 안정을 시켜서 자국 통화 강세를 유도시킨다. 그 앞장섰던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은 올해 그 3월부터 페드가 그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사실 환율의 주무부서는 미 재무부의 앨런 장관은 파월보다도 페드보다도 물가 문제가 이렇게 불거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유도했던 측면이거든요. 이것이 3월 이후에 페드의 그 금리 인상과 함께 달러 강세를 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 미국이 이제 달러 강세를 하면 다른 국가들은 좀 약세가 되지 않습니까? 자국 통화. 그렇죠. 그러면 순물가가 급등해서 자 물가가 급등하니까 지금 과거에 유지했던 전통들이 다 깨지지 않습니까? 다 깨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 미국의 달러 강세 문제, 미국의 금리 우리가 자 당신들이 인플레 수출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고통할 정도로 이렇게 감당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1985년과 마찬가지로 당신네들이 미국의 유화독전하는 쪽으로 당신의 정책 실패에 의해서 한국이라든가 다른 국가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국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게 탈피하겠다는 측면에서 데이프라자 협의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가지고 제일 그 마지막에 부분을 하도록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한 3개 정도가 더 있는데요.
다음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바로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연준 입장에서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 올린다. 이것만 보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국제적인 페드의 비판, 지금 미국을 이제 두지 않는다. 네. 당신네 나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죽겠다. 당신네 이탈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길을 가겠다. 제2의 프라자 해서 여기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환율 전쟁을 일으키겠다 하면 사실은 뭐냐, 내년도에 평가 절상을 경쟁을 한다고 이렇게 보면 세계 입장에서 그만큼 디플레 경쟁, 디플레 국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 월드뱅크의 총재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IMF라든가 이런 부총재라든가 이런 사람, BIS의 총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미국이 뭐냐, 당신의 정책 실패에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이 조치에 대해서는 좀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세계 각국들이 달러 강세에 대해서 우리도 인위적으로 달러 강세를 가겠다 하는 자국통화 강세를 가겠다는 국면이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세계가 글로벌되고 이런 측면에서 각국들이 자국통화 절상에 나누면 그만큼 세계 경제는 빨리 위축되는 겁니다. 빨리 위축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페드도 자, 이번에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100bp 올릴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국 내에서도 지금 경기 침체 문제가 녹록지 않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이 살겠다고 뒤늦게 가는 측면이 다른 국가들이 수출해서 다른 국가들 죽는다. 네. 입장에서 다른 국가들은 미국에 다소 이탈하는 측면에서 이걸 국제적인 비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1%포인트, 0.75% 가지고 고민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 연준의 9월 회의뿐만이 아니라 11개 국가의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만큼 슈퍼데이를 맞아서 어떤 국가들 중심으로 특히 일본과 스위스 주목해보자라는 도움 말씀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